할머니 지금 이 사진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글로벌 탑3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외국인 입국 심사. 데스크 공항 입국 심사 직원으로 재직하는 한 한국인 직원이 백발의 머리를 가진 외국인 할머니에게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입국 심사의 설명 중 주섬주섬 한 장의 사진을 꺼내 할머니 쪽으로 건네고 있습니다. 사진을 처음 본 백발의 외국인 할머니는 대체 이 한국인 직원이 뭘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왜 빨리 입국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조금 짜증난 말투로 쏘아붙이려던 찰나 가만히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이내 충격에 빠진 것처럼 표정을 지으며 다리에 힘이 풀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저쪽 멀리서 공항 근무복을 입은 또 다른 한국인 여성 직원이 주저앉은 외국인 할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오고 있는데요. 공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그 여성에게로 쏠린 순간 이내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 속초에 자리 잡아 살고 있는 나이 많은 67세 젊은 할머니 엠마라고 해요. 제가 지금 지내는 한국은 저와 같은 나이에 다른 한국인 친구 할머니를 보면 훨씬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어쩌다 애초부터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준이에요. 제가 사는 한국은 이제껏 겪어오고 살아오던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아주 좋은 나라라고 생각될 정도이에요. 특히나 지금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속초는 4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캐나다에서만 지내오던 저에게는 푸른 자연과 바다가 매일 밤 눈앞에 펼쳐지는 마법 같은 도시이기에 약간 거칠고 악독한 날씨로 인한 공경은 있겠지만 이곳 속초에서 사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 속초에서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한 이유는 아마도 지금 저와 나란히 살아가고 있는 딸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외동딸인 릴리는 이제는 제 딸이 아니라 마치 친구나 저희 부모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릴리에게 무척 의지하고 있고요. 저는 제 딸과 나란히 살아온 시간이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인생을 느낀 사람일 텐데요. 이미 저는 67세의 젊은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40대가 넘어버린 저희 딸 릴리와 대동한 시간은 이제 아무리 한다고 해야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마치 딸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정말 친구와도 같은 밀접한 가족처럼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왜 릴리와 제가 함께 온 삶이 3년밖에 되지 않은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약 30년 전 저는 캐나다의 한 낙후된 도시에 있는 작은 출산 전문 병원에서 조금 늦은 나이에 릴리를 낳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의 남편은 저와 같은 캐나다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멋진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난방기 부품 관련 수출을 도맡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한국인 남자였고 자신의 사업을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로도 확장시키기 위하여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세인트 존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 노후화된 세인트 존스 중심 번화가에서 직접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 첫눈에 반해 우리는 바로 그날 운명의 연인이 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남편은 청자켓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거친 모습에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으나 캐나다인 남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정함과 섬세함에 또 다른 매력에 한 번 더 빠져들게 되었죠. 그는 한국에서는 꽤 크기가 큰 난방기 내부에 있는 부품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성심껏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한국인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의문을 표하던 저희 부모님마저도 그에게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제 남편과의 결혼식 날은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아주 또렷이 기억에 남을 하루였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희는 신혼여행에서 지금의 딸 릴리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캐나다인인 저와 한국인인 남편 사이에서 임신한 자식이었기에 저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캐나다에서 살아가야 될지 한국에서 살아가야 될지 거주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딸에게 약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딸의 출산이 임박할수록 위험한 치안과 비싸서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캐나다보다는 딸이 태어난다면 한국에 정착해서 남편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자리 잡기로 모든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였죠. 저 또한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한국이라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하나 하기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최소 10번 이상은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아름다운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각별히 캐나다와는 차이나게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히 처리되는 한국의 매력은
제가 태어난 나라를 포기할 만큼 강한 매력을 느끼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낳은 딸의 얼굴을 엄마인 저조차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40년이라 하는 세월이 무참히 흘러버리는 실정을 말이죠. 딸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저와 남편은 천천히 예민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생활과 출산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처음 출산을 체험하는 것에 한층 더 큰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충 어림잡아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을 때 저와 남편은 세인트 존스에 있는 한 출산 관련 병원에서 한 달이 넘게 입원을 하며 딸이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인트 존스는 캐나다에서도 그 이상으로 위험하고 치안이 옳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했다고 하나 다른 도시로 이동할 시간과 체력이 저에겐 부담으로 다가왔고 경제적 여건은 충분하니 캐나다의 더욱 큰 도시의 병원으로 이동하자는 남편의 요청에도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가 태어난 도시에서 딸을 출산하는 것이 기념이 될 것 같다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작고 허름한 세인트 존스의 한 병원에서 지금의 딸 릴리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배는 진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워져만 갔고 결국 출산 예정일을 넘기면서까지 딸은 세상으로 나올 기미를 아예 보이지 않았죠.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도록 자기 일은 하지 못하고 돌보는 남편에게 저는 진통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아서 며칠간의 사업을 위해 좀 쉬다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그날 밤 저는 심각한 진통이 시작되고 말았죠. 저를 확인한 의사분과 간호사는 급작스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지금의 딸 릴리를 출산하고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딸 릴리는 그 병원에서 말도 안 되게 실종되어 있었죠. 그 병원에는 몇몇 중국인 청소부들이 있었다는데 이러한 모든 범죄들이 방향이 된 것인지는 의심이 됐고 제가 딸 릴리를 낳고 기절하자마자 릴리는 신원조차 똑바로 확인되지 않던 중국인 청소부의 손에 다른 곳으로 실종되어 버린 상태였죠. 그때 당시에 세인트 존스 중에서도 무척 낙후된 도시의 병원이었기에 CCTV에 관한 기술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었고 그 병원에서도 중국인 청소부를 고용한 사실은 있겠지만 똑바로 된 신원과 국적은 확인되지 않으니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딸 릴리가 신생아의 상태로 사라진 사건을 담당하던 캐나다의 경찰관 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릴리를 찾겠다고는 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릴리를 데리고 사라져버린 그 중국인 여자의 행적이 캐나다 공항에서의 CCTV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면서 그때까지도 릴리가 그 중국인의 손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저 그 신원 확인 불가 중국인의 마지막 목적지가 그곳이었다는 말과 함께 그 중국인조차 잡지 못했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이때 참 절망적이었어요. 딸을 출산하고 아주 잠깐 2초 정도 세상에 갓 태어난 릴리의 얼굴을 본 기억은 흐릿하게 남아있다고 하지만 저는 얼굴조차 모르는 상태로 딸을 도둑 맞아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사건은 세인트 존스의 몇몇 보도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다루었고 제 딸뿐더러 몇몇 출산 전문 시설의 애들도 이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그때 당시 중국인과 맺어진 이러한 출산 전문 병원의 아기 실종 사건은 심각한 사건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캐나다의 중심 도시가 아닌 조금 노후화된 빈곤도시 세인트 존스에서는 수사를 이어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 허름한 병원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금만 받아낼 수 있었을 뿐 한국인 남편 잭과 저는 딸을 세상에 낳기는 했다고 하지만 얼굴도 모른 채로 살아있는지도 모를 그 딸 아이를 하염없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을 아무런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그저 정처 없이 세인트 존스 시내를 돌며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무런 예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 병원은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되니 자연스럽게 병원 자체가 폐업하게 되었고 건물은 그저 동네마트로 변화되어 버릴 정도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제 남편은 혈액과 연관된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주요 이유로 보인다면서 저에게도 사정은 알고 있고 이제 그러한 악몽 같은 기억을 고되겠지만 조금씩 잊으려 하고 정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찾아야 한다면서 저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20년의 세월은 정처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면서 저의 삶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남편의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의 아픔에 대한 것은 묻지 않을 테니 남편 대신 저라도 한국에 와서 자신들과 아울러 살아가 줄 수 있겠냐는
훨씬 아름답고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조금 망설이던 저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딸의 공백을 남편의 한국인 부모님과 같이 채워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아무런 고민 없이 한국으로 가기로 했고 캐나다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7개월 뒤 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된 상태로 남편 없이 저 혼자 한국의 인천공항에 입국하게 되었죠. 남편과 한국의 공항을 올 때는 행복하고 들뜨는 순간이었으나 그날은 어째서인지 슬프지는 않았고 도리어 담담하기도 하고 차분했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심사대에 있던 한 한국인 직원분이 어째서인지 저희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계속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공항 근무 복장을 입은 한 여성이 저에게로 뛰어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훨씬 놀란 마음에 그녀를 피하려고 했으나 어째서인지 처음 본 그녀는 저를 안고 기막힌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던 딸이고 4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혹시 딸인가라는 느낌에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보았더니 그 눈동자는 혼혈인의 눈동자 색상과 똑같았죠. 하지만 여간하여서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딸과 엄마인 저는 서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조차 없었으며 그 이상으로 장시간이 지난 일이기에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대체 알지 못했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저와 딸인지 모를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조금씩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녀는 저희 딸이 맞았는데 자신이 한 중국인에 의해 어딘가로 실종되던 중 그 병원 주변에 한인타운을 내방했던 한 한국인에 의해 간신히 구조되었고 그 후 그 한국인을 추적하는 여러 명의 중국인들을 피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그녀 또한 이 얘기는 모두 자신을 구해준 지금의 한국인 입양 부모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이라면서 그 후 나이를 먹을수록 진짜 부모인 저를 찾기 위해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그때 당시 자신을 구해주었던 지금의 입양 부모님의 도움으로 세인트 존스를 내방해 저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나 그때 당시에 한참 세인트 존스의 출산 병원 유괴 사건이 훨씬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런 제보도 할 수 없었다며 그동안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모든 분위기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곧장 만난 그녀의 입양 부모님과 또 한 번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제 딸이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릴리를 출산한 병원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한 중국인이 길거리에서 유모차도 아닌 의심스러운 물품 카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어 보이지 않는 아기를 놔둔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것을 보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도 그저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기를 품에 안은 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과 그때의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말하던 것이 그 근거였죠. 그리고 릴리 또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녀가 항공직의 꿈을 가지고 혹시 이전 언제였던가 한국을 내방하게 될 저를 만날 확률을 1%라도 올리기 위해 공항 근무직의 꿈을 이루었다는 말과 함께 그때 당시 세인트 존스의 유괴 사건 인터뷰를 보고 저의 모습을 스크랩해서는 자신이 종사하고 있던 공항 동료들에게 사정을 공유하고 언제 내방할지도 모를 제 사진을 동료들의 책상 한쪽에 죄다 놔두었다는 실상을 말이죠. 그녀 또한 이러한 모든 사건이 안정화된 뒤 세인트 존스에 들어와 저를 찾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여러 번의 세인트 존스 방송국들과의 전화 요청을 할 시기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돈을 요구하던가 남편이 아닌 제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 소문을 계속 말해주었다면서 여러 사정들이 겹쳐 세인트 존스의 내방에 저를 찾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모든 것이 100% 이해되지는 않았으나 저 또한 제 딸에게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과 남편에 대한 거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우연이 겹쳐 모든 것이 이해되기 쉽지 않은 날이었으나 30년 전 딸 얼굴도 모를 중국인에게 도둑 맞았던 사실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이해되더군요. 그 후 몇몇 한국 방송사들의 취재 요청이 있었다고 하나 죄다 거절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일이지만 또 누군가 딸의 얼굴을 보고 이름도 모를 중국인을 보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요. 물론 캐나다가 아닌 지금의 만전한 치안인 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안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것을 알지만 저와 딸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공항직 퇴사한 제 딸과 남편의 부모님 그리고 제가 이곳 속초에서 아울러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여유롭지는 않다지만 그저 딸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하며 그때 당시 제 딸을 구해준 한국인 입양 부모님도 매주 만나
인사를 드리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딸과 같이 자리 잡아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훨씬 행복하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저희는 실제 사연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사연자 분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분들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